반국가 세력을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전직 대통령 윤석열. 계엄의 순간까지 그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그 반국가 세력이 누구였는지 오늘 법원의 판결로 재확인됐습니다.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일반 이적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 상황을 만들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우리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린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그리고 두 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법원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북풍을 유도한 일반이적 행위가 맞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여인영 전 당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을 군사상 이롭게 할 경우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승인하고 시행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명분을 제공해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피해 및 재산상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적인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모두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는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권력의 신여로 전락해 정치특검에 부안해동했다며 항소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씨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헌정사상 외환 관련 범죄로 유죄 판단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김필성 변호사, 강석영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내란 특검이 이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이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결론을 내고 윤석열 씨와 김용현 전 장관 등을 일반 이적죄로 재판에 넘긴 바 있는데 관련해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하였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영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네, 강서영 기자, 먼저 윤석열 씨 등 피고인들의 혐의와 선고 내용을 좀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윤석열 씨는 비상계엄 선포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에서 11월 북한 원산과 개성 등에 10여 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켜 이른바 북풍을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씨에게 일반 이적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일반 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죄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1심 법원은 윤 씨에게 특검 구형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 이적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란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반 이적죄 혐의에서 핵심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는지인데요.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의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우리 국민과 군의 인명피해, 재산상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김용대 전 드론 작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적죄가 적용되지 않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윤석열 씨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아까 강 기자가 얘기한 대로 헌정사상 외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사례는 이번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이번 판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법리적으로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환죄의 선례가 된 판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외환죄의 성격이라 법적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사실 놀랍다기보다는 충격적인 게 네. 그때 현직이었죠. 현직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을 동시에 저질렀다는 그렇죠. 이게 가능하구나 진짜. 사실 처음 얘기 들었을 때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저는. 이게 무슨 소설도 아니고 이게 현실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지금 어쨌든 이제 내란도 그렇고 이게 조기로 몇 시간 만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긴 했지만 정말 우리가 아슬아슬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공포스럽네요. 그렇죠. 네. 그 재판부가 양형에서 이적죄 엄중함도 좀 얘기했다고 들었어요. 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 일반 이적죄가 외환죄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통 양형 이유에서 외환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환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기거나 국가의 붕괴를 초래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외환죄 결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재판부가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 씨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목적의 정면으로 반해 사용한 점도 중형을 선고한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이다. 그러나 윤 씨 등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앞서 강 기자가 얘기해 준 것처럼 재판부가 윤석열 씨와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계엄 선포를 위해 국가 비상상태를 의도적으로 좀 조성을 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변호사님은 이번 판결의 핵심이 좀 이 부분에 좀 있다고 좀 보시는지. 그렇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얼핏 생각하면 북한 상대로 군사작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무인기 작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작전에서 판단 잘못하거나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처벌하면 앞으로 북한에 대한 모든 작전이 다 막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걸 왜 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법의 구조 때문에 그런데 형사 범죄는요. 외형만, 그러니까 결과나 아니면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의도를 봅니다. 제가 좀 약간 설명이 길어지는데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내가 뭘 잘못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살인죄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살인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으면 과실치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범죄가 성립되고 아예 범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행위가 예를 들어 실패한 작전이다. 또는 북한을 우리나라의 그런 현존하는 위협이나 이런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했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거를 일부러 북한을 자극해서 이른바 국가 비상 상황인 것처럼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꾀하기 위해서 했다는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이제 그쪽 지지자들은 군사 작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냐라는 뜻이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재판부가 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오히려 국가 위기상을 만들었다. 좀 이런 판결도 내렸는데 사법부가 사실상 계엄 명분 자체를 부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봐도 되는지. 가장 적극적 방식으로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때 당시의 상황이 계엄에 적합하지 않았다, 계엄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떠나서 계엄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까지 자극했다라는 적극적으로 뭘 했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그 계엄이나 아니면은 내란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지만
그쪽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주장하는 내란의 명분, 그러니까 계엄의 명분을 가장 적극적 방식으로 부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윤석열 씨의 사적인 정치 목적을 위해 이제 군사력을 그렇죠. 동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 좀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것인데 이 부분은 좀 변호사님이 보시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군사 독재의 아픈 경험이 있는 나라인데 군사 독재 쿠데타의 본질적 이 측면이 뭐냐면 그 일부 지휘관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적으로 군대를 사용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점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걸 여기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웃기는 게 제가 좀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는데 네. 그전에 군사 독재자들은 북한을 건드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아예 남북한 사이에 전쟁, 그러니까 도발 상황까지 일으켜가지고 자기 이익을 꾀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사실 질적으로는 너무너무 나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어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8, 90년대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현재 2020년대에 일어나는 그런 건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국민들도 다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결과적으로 무력 충돌이 좀 발생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판단을 내렸는지 궁금한데요. 네, 재판부 이제 내란 재판에서도 윤 씨는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을 했고 이번 이적주 재판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제 실제로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이는 피고인 윤석열 씨 등이 기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 김용현 전 장관은 합참의장, 합참작전본부장 등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작전 실행을 반대했음에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 실행을 명령했다라고 판단했고 그리고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란과 관련해서도 오해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내란에서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내란이냐 이런 식의 주장이 사실은 광범위하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범죄가 언제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판례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법적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구체적 결과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상당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면 처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구체적 위험범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대표적인 구체적 위험범 중에 하나입니다. 5.18 판례에서 구체적 위험범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냐 안 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까지 갔으면 죽기 직전까지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으니까 유죄로 보고 그래서 본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이적죄도 이걸 구체적 위험범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분쟁이 일어났다거나 총을 쐈다거나 아니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으면 유죄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북한에서 뭐 했냐라고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이거는 상관없이 외환죄의 기수, 그러니까 외환죄의 완전한 성립을 인정한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좀 인정을 했습니다. 윤석열 씨와 김용현 전 장관이 군에 대한 지휘 명령권을 남용했다고 좀 판단을 한 건데 이 외환해면 혐의뿐만 아니라 권한남용 문제에도 좀 선을 재판부가 그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변호사님이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전형적인 직권남용 구조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구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군 통수권을 갖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군 통수권을 남용해서 군을 자기의 개인적 목적으로,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고, 그거를 사실은 밑에 있는 부하 장병들은 이걸 따를 의무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건 국가의 이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강압적으로 찍어 눌러서 그렇게 해서 하도록 강요했다는 측면에서, 이게 전형적인 사실은 권리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의 군사행동이나 이런 군사적 것들이 전적으로 정당한 행사가 아니라 윤석열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됐다는 거를 법원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법원이 인정한 건데 제도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권한남용 어디까지 조금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논의를 좀 있어야 되는 네.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관련해서 세미나 같은 것도 와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네. 충성의 주체, 그러니까 군대가 충성을 바쳐야 될 주체를 무엇으로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정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라 헌법이나 우리 헌정 질서나 국민에게 복종한다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런 것들이 충돌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 기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윤석열 씨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윤석열 씨 측은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법원 재판이 오히려 이적 행위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윤 씨 측은 북한의 7천여 개 오물풍선 공격에 대해서 우리 군의 정당한 군사작정을 이적 행위라고 하는 특검의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판결로 또 국군정보사령부의 관련 의혹을 수사 중에 특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 이런 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원이 계엄 이전 단계부터 계획 수립을 좀 인정한 만큼 향후 수사와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 좀 어떤 방향으로 좀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게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냐, 지시가 어떻게 내려왔냐 이런 것들을 하고 이쪽에서 보는 것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그런 이른바 군사작전이 자기가 정당하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네. 그런 군사작전이 외환의 목적을 외환의 의도를 가지고 저질렀다는 게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 산하 이쪽 사령부에서 진행된 구체적인 사항들 같은 경우에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행위가 정말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의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이것 외에 윤석열 씨의 다른 재판은 조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윤석열 씨는 지금 현재 8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이 1심 판단을 마쳤는데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같은 경우는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윤석열 씨가 내란을 결심한 시점을 2024년 9월이라고 판단했는데,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는 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 1월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재판에서 이번 일반 이적주 재판에서 내란을 결심한 시점이 앞당겨진 만큼 내란 수괴 혐의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검의 경우 지난 13일에 윤석열 씨를 두 번째로 소환해서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 국회와 중앙선관위의 무장병력을 투입한 경위와 함께 반란 우두머리 혐의를 집중 추가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씨는 이에 대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하는데 향후 이번 수사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사실 현직 대통령이 반란죄를 적용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예측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 예측하기 어렵긴 한데요. 일단 법리적 구성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의욕적으로 하고 있어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중 기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문제는 지금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기소가 이루어질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판단하기는 어렵긴 한데 이중 기소 법리는 법률가라면 다 아는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중기소 문제까지 발생을 시키면서 무리하게 기소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기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은 조만간에 이제 관저 예산 전용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씨를 추가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계엄 외환 의혹에서 예산 집행 문제까지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을 조금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사실 저는 이른바 국고를 낭비한 그런 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료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전한 관저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범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걱정하는 그런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공소기각이 이루어진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공소기각이 이루어졌는데 수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데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지금 특검이 이 다방면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느낌이 좀 있는데요.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 좀 정확하게 해서
윤석열과 관련된 특히 내란 관련된 혐의에서 공소기각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들도 좀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내란 속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 재판장 이정엽 판사가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특검이 구형한 그대로 확정 판결을 해버린 건데요. 일단 이 결과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네. 결과면에서는 사실 부족하죠. 이적행위잖아요. 이적행위죠. 네, 실제 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권력을 이용해서 네. 국민과 국가를 보호해야 되는데 전쟁까지 유발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은 천인공노할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정도 형 갖고는 안 되는데 부족한 면이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면에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12.3 내란은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네.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하면서 여건과 상황을 계엄의 사항을 조성을 하려고 했다라는 게 인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마치 내란은 한 이틀 전부터 그러니까요. 결심을 한 12월 것처럼. 1일부터 한 것처럼 하는데 그 전에 벌써 1, 2년 전부터 예. 치밀하게 준비가 됐다는 거를 방증하고 이번에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재판부는 때문에, 24년 9월부터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무인기 작전을 본격 추진한 그때부터 이 행동에 옮긴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상 23년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되고 몇 달 안 지나서 23년 11월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 이렇게 이게 권창영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23년 11월부터 했다고 저도 계속 강조한 네. 것이 군 인사를 그때부터 시작했잖아요. 아. 여인영을 방첩사령관으로 사령관 보내고. 임명하고 계엄 구조를 만드는 예. 거죠. 계엄할 수 있는 구조를. 그래서 실질적인 행동은 23년 11월이고 마음속에서는 네. 대통령 되면서부터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예. 저 청와대를 국방부 건물 뺏어서 들어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부터 예. 시작이 된 됐다고 거다. 보고 있죠. 네. 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의원님께서는 30년도 가볍다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글도 올려주셨는데 MBC 보도에 따르면 24년 초에 윤석열의 국방부가 폴란드 업체하고 자폭 무인기 도입을 추진을 했다. 사실상 이때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무인기를 도입할 때 이때부터 무인기 작전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 그 의심할 수가 있죠. 예. 사실 무인기에 필이 꼽혔던 것이 예. 22년도 12월 26일인가요? 북한 무인기가 예. 서울 상공을 맞아요, 뒤덮고 갔고 그때 제가 서울 상공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상공 비행금지 구역까지 침범됐기 했다. 때문에 이것은 경호 실패다라고 맞아요. 했을 때 저 친구들이 저를 간첩으로 이적죄로 몰다가 간첩까지 몰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엄청 혼이 난 거죠. 그래서 무인기가 대단히 유효하다. 우리도 아팠지만은 우리가 북한의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면은 쟤들도 아플 것이다. 그때 아이디어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드론 사령부를 만들고 무인기 사령부도 만들고 자폭 드론 무인기도 도입을 그때부터 하려고 했고 한 네. 것들이 다 이것을 이제 본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계엄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예. 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그때 얻고 이런 전략들, 이런 정책들을 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된 거고, 그러니까 네. 나라 전체를 그야말로 21세기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그냥 윤석열 독재 국가로 네. 한 번에 삼키고자 이런 전략을 쓴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 이거는 외환 유치죄하고도 연동되지 않을까요? 지금 뭐 일반이죠. 물론 저쪽에서 그렇죠. 외환 유치제가 맞을 수 있는데 외환 유치제가 하려면은 네, 저가 공모해야 되는데 공모와 북한과 통모하고 공모하고 같이 했을 그걸 찾아내지. 찾기가 어렵고 예. 사실 그거는 공모보다는 우리가 공격하면은 당연히 북한이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예. 일반 이적죄로 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국에는 그 지금 뭐 첫 번째 내란 재판에서는 무기징역, 이번에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서는 징역 30년. 네.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는 이게 좀 흔들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로 계속 확정 판결 될 것까지 이것이 갈까요? 대단히 근거가 되는 거죠. 내란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치밀하게 전쟁까지 불사해 가면서 사항을 조성하려고 했던 이런 유죄 판결은 대단히 다 연결이 되고 네. 연관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제 정확히 하나하나 진실로 다가가면서 이게 내란이 너무나 치밀하게 준비가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 심판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심판, 국민 심판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역사적인 심판도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인 내란이 아니었다. 아마 후대에 가면 저는 이것이 윤석열 난이라고 윤석열의 난. 할 거예요. 예. 난들은 대부분 이름을 따잖아요. 그쵸. 12.3 내란 갖고는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되죠. 역사 한 100년 전 12.3이 뭐지? 뭐야? 하잖아요. 그쵸. 예. 윤석열 난 하면은 윤석열의 난. 그렇게 딱 인식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마 역사적인 심판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윤석열 측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 네. 예, 그리고 김용현 측의 변호인단도 안보를 위해서 일하는 군과 공직자의 손발을 묶고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피해를 받아도 무방하다는 사법부의 안보 자해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어쨌든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뭐 말이 안 되고요. 늘 대응은 상대와 비례성 원칙을 따르거든요. 네.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게 이렇게 응징하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 평양에 무인기까지 보내서 그것도 김정은의 간저로 알려진 15 간저 위에다가 비라를 뿌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원산 뭐 네. 저런데 또 군사 주요 시설까지 맞습니다. 다 보내고 전쟁을 유발을 하려고 했죠.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오물풍선 원전 타격까지 예, 하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것은 상대성 비례성 원칙 그동안 했던 어떤 유행 규정에 있는 또 예. 우리 교정 규정에 있는 그거를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거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쟁을 유발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했다. 그것 여인영의 메모에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전쟁 또는 뭐 통제 불능 상태 만들어서 네. 미니멈 네. 맥시멈 노아의 홍수 이러잖아요. 예. 노아 홍수가 전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은행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다 아마 증거 자료 채택이 돼서 이번에 재판부에서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됐다. 특히 무인기 북한 침투는 제가 계속 밝혀냈었잖아요. 네네네. 정확히. 엄청나게. 네, 그래서 그때도 계속 이것은 일반 이적죄 최소한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렇죠. 네, 네. 예. 지금도 저 생각나요. 그때 무인기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국회 연설을 하셨는데 네. 의원님 무슨 대장 출신의 네. 군인을 간첩으로 그렇죠. 세워가지고 네, 그때 네.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엄혹한 시대를 이제 건너온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